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진짜 항상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왜지? 그러게요. 왜지? 왜일까? 저야 뭐 요즘 평가 시즌이라 가지고 평가 시즌? 할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입시 시즌이라 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벅차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런. 진짜 지금 8시에 출근해가지고 한 밤 11시, 12시까지 막 일을 쳐내야 되는 그런. 네. 로봇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땅콩님, 로보토닉스님. 네, 로보토믹스님도 네, 저의 설정에 충실한. 자, 여기서부터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단신이랑 그 다음에 단신이죠. 네, 네. 단신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단신인데요. 이렇게 하면 네,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일단 단신에 지금 소식으로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여담으로 저희 듄 이제 곧 개봉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시사회 했다고 시사회 하더라고요. 네. 했다고 하는데 꽤 반응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이맥스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다들 하시고, 왜냐면 이제 아이맥스로 찍은 부분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맥스로 안 보면 좀 잘리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아이맥스 영화관이 소리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이맥스에 맞춰서 소리를 이제 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한스 짐머가 아마 음악을 맡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운드를 빵빵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또 이제 네. 아이맥스 영화관을 가야 된다. 포항에는 없죠. 그니까요. 대구가 저희 지금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제일 알고 있는데. 가까운 데가 대구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구 가야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월 말까지 바빠가지고 그 10월이 지나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악 10월 20일 개봉이니까 뭐 11월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11월에. 그럴까요? 네. 그쵸. 이게 지금 한국은 개봉을 안 했는데 이미 수익이 뭐 1억 달러인가 진짜요? 뭐 이미 돌파했다고. 해외는 개봉한 곳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는 이미 뭐 다 박스 오피스 1위를 막 차지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요새 나오는 영화 중에 그렇게 대장 영화가 없기는 했었지만, 아주 뭐, 네,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소설을, 사실 그동안 듀운이 여러 번 영상화 됐었는데, 성공적인 그런 시도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평이 좀 많고, 이 정도면 이제 그 소설의 영상화로서 좀 손색이 없는 것 같다. 요런 얘기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특히 그 티모시 샬라메가 그 폴이라는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 친구의 얼굴이 너무 개연성 있다. 얼굴이 열일했다. 네, 이 친구의 얼굴로서 그냥 납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프로모션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얼굴로 약간 폴을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몰입이 잘 되던가요? 네, 잘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단신 시작을 해보고요. 다음번이나 또 다다음번에는 저희가 듄을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댓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없었고요. 후원을 해주신 분이 다솜799님께서 145화, 146화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145화에서는 저희가 단신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와우북 페스티벌이라던가 이런 걸 소개를 드렸고요. 146화에서는 김채엽 작가의 따끈따끈한 신작 지구 끝의 온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소설 정말로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또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약간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본 듯한 그런 흥미진진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댓글 많이 좀 뻘 댓글이라고 하죠. 뻘글 네. 약간 굳이 진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크크크크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걸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간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신간은 나와 밍들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주목받는 작가 8인의 SF 단편 엔솔로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이게 그 브릿지라는 플랫폼을 다 아실 겁니다. 황금가지에서 운영하는 그 좀 장르 소설에 조금 특화된 그런 웹소설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SF 단편 소설이 한 1700여 편이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요 중에서 편집부가 엄선을 해가지고 수록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나와 밍들의 세계라는 단편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진으로는 배지훈, 김성일, 남세호, 박하루, 김유정, 연여름, 양진, 천설란 이렇게 8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천설란 작가님은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저희 저번에 뭐 천개의 파랑이라던가 다뤘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물질의 사랑 뭐 이런 작품으로 유명하신 천설란 작가님과 그 다음에 남세호 작가님 노멀시티라는 닉네임도 그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중력의 노래를 들어야였던가요? 아닌가? 이분 단편집이? 이분이 그쵸 중력의 노래를 들어라. 네. 책으로 책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 남세호 작가님이 아마 거울에서 웹진 거울에서 또 활동을 하시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쟁한 분들 박하루 1700 작가님도 뭐 1700평 중에서 고르려면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노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 좀 싶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올해 윤호후 아시는 그분들 중에 그 조민규 씨라고 그분 별명이 밍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고양이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뭐 밍냥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표제작 나와 밍들의 세계라는 이 단편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길고양이가 이제 좀 죽어가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인간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고양이와 살아있는 인간이 연결이 되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빙의 같은 건가요? 빙의가 아니고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연결된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밍이라는 이 흔치 않은 호칭과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그 공통점이 참 저로서는 좀 공교롭다. 혹시 이분도 팬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줄거리를 다 읽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아주 재미있는 타이틀의 작품이 있습니다. 최애 아이돌이 내 적수라는데요? 라는 작품인데요. 안드로이드 ARP200이 동경하는 아이돌의 응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안드로이드의 몸으로는 나의 이 최애 아이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화 개종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내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서
라고 신청을 하는데 막 수십 년 동안 막 그 돈을 벌어가지고 드디어 이 신청을 하는데요. 근데 그 존경하는 아이돌이 갑자기 이 로봇한테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개가 될지 되게 흥미로운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결정이라는 책, 오가와 요코의 책이고요. 장편 소설이고 히소야카나 캐쇼라는 원제를 달고 있고요. 이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이라는 작품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그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다른 작품인데요. 신작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나온 지가 좀 꽤 된 작품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다시 이제 출간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 흐름을 타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학동네에서 출간이 됐고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설정이더라고요. 이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는 자꾸 소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막 사라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근데 가끔 이 기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비밀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뭐 이렇게 좀 의문사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죽거나 뭐 이런 전개예요. 이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기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좀 흥미롭게 풀어낸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이 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가끔 생각한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에 더 메모리 폴리스란 제목으로 영문판이 이제 출간이 되고 이게 그래서 25년 만에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 다음에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도 오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 보이는 작품이어서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설명을 캡처를 해놨었네요. 박사가 사랑하는 수식은 그 기억이 계속 사라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너무 옛날에 읽어가지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약간 뭐 치매 비슷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단기 기억 상실증 뭐 그런 거. 네. 그쵸. 근데 이제 이 책은 완전히 그 세계 자체가 그 자꾸 소멸을 일으키는 그런 세계인 거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는 24시라는 책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작가진이 아주 화려합니다. 김초엽, 배명훈, 편혜영, 장강명, 김금희, 박상영, 김중혁 이렇게 아주 뭐 장르 뭐 SF 쪽에서도 유명하신 김초엽 작가님이랑 배명훈 작가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순문학 쪽에서 또 유명하신 뭐 김금희 작가님, 박상현 작가님 계시고 장강명 작가님도 계시고 이런 작가진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그 엔솔로지예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로 소설을 쓰셔가지고 묶은 엔솔로지고요. 이게 시작이 조금 특이한 게 NC 소프트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NC 로고가 박혀 있죠. 네. NC 소프트에서 뭔가 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런 엔솔로지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직접 소개하는 영상도 붙어 있으니까요. 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채팅을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아까 저희가 준 네. 그 개봉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콩땅콩님이 2주 뒤는 이터널스가 개봉을 할 거라 가지고 아이맥스 개봉이 좀 빨리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네요. 이터널스가 그 마블 작품이죠. 마동석 나오는. 아, 그런가요? 이게 뭔가요? 그 마블 얘기니까 뭐 조금 해볼까요? 어떤 영화인가요? 이거는 그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네. 마블 얘기할 때 네. 지구의 옛날에 어떤 초고대 문명이 살아가지고 얘네들이 뭐 인류에게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괴물로부터 지켜주는 애들을 이제 이터널스라고 불렀는데 네. 뭐 얘네들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 엄청 이상으로 옛날 뭐 고대의 영웅들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길가메시라든가 뭐 좀 약간 고대 신화나 고대 영웅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신적인 존재였다, 뭐 외계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마동석이 이제 길가메시로 나오고요. 아,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네. 약간 페이트가 생각난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제가. 네. 네. 뭐 그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까지고. 오, 곧 개봉을 하는데도 밝혀진 게 별로 없나요? 뭐 예고편만 봐서는 뭐 네. 그 정도. 네. 타이탄이라는 종족, 거대한 종족이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뭐 그렇게 많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경희 작가님의 테세우스의 배가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테세우스 배가 중세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팔렸나 봐요. 요새 사실 출판 시장이 되게 불황이라 가지고 사실 뭐 호황인 적이 없는 것 같은 유사 느낌이. 이래로 계속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긴 안타까운데요. 합니다만은 네. 아프네요. 그런 와중에 이 중세를 들어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가 들어가고 또 늦었지만 곧 전자책으로도 출간이 될 거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세우스의 배 후속작도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세요. 5편의 중단편으로 구성된 연작 소설집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로봇 몸을 가진 자아가 결국 시민권을 획득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때 약간 흑막이 있는 것처럼 끝났잖아요. 그쵸. 그때 그 여자 네, 주인공 네. 그 여자 주인공은 정체가 뭔가 뭐 이런 뭐 거 누구 뒤에서 보셨어가지고 일하는가.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존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그 팬데믹 6개의 세계라고 이 표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요 엔솔로지 김주엽, 듀나, 정소연, 김희환, 배명훈, 이종산 네. 작가가 참여를 했던 팬데믹을 이제 그 소재로 한 그런 SF 엔솔로지가 있었죠. 네. 이 엔솔로지를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출간 예정일이 12월 14일이고요. 지금 이제 예약 구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제는 최후의 라이오니, 그러니까 김초엽 작가가 쓴 단편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라이오니가 지금 가제로서 붙어 있고 실제로 출간될 때는 뭐 어떤 제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김초엽 작가의 책 우비 속은 지금 하야카와 서점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니스와프 램의 솔라리스
지금까지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거를 중역이라고 하죠. 또 네. 다시 한번 번역을 한 것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절판이었습니다. 네. 네. 이 솔라리스는 사실 영화화도 많이 됐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절판이 될 정도로 지금 SF계가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는 많이 유명하죠. 그쵸. 그걸 이제 네. 뭐 인생작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메이크도 됐었고 네.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영화로.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SF 팬 교류회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SF 팬들 이제 모임에 그 참여를 했었다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주제가 스타니스와프 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타니스와프 램 저작들이 번역이 많이 안 됐다. 심지어 솔라리스조차 절판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최성은 번역가님이 이분이 이제 폴란드어 전공을 하셨고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스타인스와프 램의 솔라리스를 폴란드어 원전에서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출간은 안 됐지만 번역을 끝내셨다고. 그래서 나오면 한번 다뤄볼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다룰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레벨이 네. 좀 올랐을까? 이게 뭐 듣기로는 약간 난해함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 자체의 그 난해함? 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했다고 좀 들었거든요. 불가지론적인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좀 SF적으로 뭔가 이제 경이보다 더 간 거죠. 좀 공포였어요. 제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솔라리스라는 행성에 가까이 간 그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죽은 사람이 자꾸 나오거든요. 옛날에 죽었던 자기 아내라든가 옛날에 죽었던 자기 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주선에서 갑자기 뿅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뭐 이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맞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미쳐가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으며 근데 이 죽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빠져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어떻게 저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되게 영화도 사실은 좀 어려운 영화였는데 책은 또 얼마나 어려울지 싶긴 합니다만은 네. 한번 읽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왜 모르겠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또 그쵸, 재밌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네, 어디까지는 이해했고 네, 이후부터는 네. 모르겠다. 그 얘기하면서 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동구권 SF가 되게 귀하잖아요. 사실 서구권에서는 SF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소개가 됐지만 동구권 SF는 이 스타니스와프 램이 거의 유일하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소다 마모루 감독 늑대의 아이라던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많이 알고 계신 서머워즈. 그렇죠. 이 감독의 신작 용과 죽음께 공주가 소리 소문 없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9월 달에 개봉을 했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이 리뷰를 봤는데 되게 혹평하는 그러니까 별로다라고 혹평하는 그런 리뷰를 봐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약간 서머워즈가 연상되는 그런 포스터인 것 같아요. 일단 포스터만 보면 가상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VR 세계를 다루고 있고 이 주인공 소녀가 원래 이제 좀 그 노래를 잘 하는 소녀인데 이 VR 세계 안에서 어떤 가상의 가수 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약간 버튜버 같이 그래서 그게 엄청 뜨게 되고 스타가 되는데 뭐 약간 미녀와 야수 클리셰를 오마주를 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 벨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녀가 벨이고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이 아마 그 야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되게 그 가수도 아주 유명한 분을 캐스팅을 하고 아주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제가 링크해 놓은 리뷰는 일본 분이 리뷰를 하신 거를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약간 이거는 감독의 내면 세계, 감독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제 또 가설을 펴고 있는 분의 리뷰라 가지고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F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신간 네. 소식이었고요. 뾰롱뾰롱. 그 다음에 다음으로 SF 관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강연이 용강도서관 마루극장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마루극장과 그 다음에 비대면을 동시로 운영을 해가지고 광양시 10월 13일.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3일날 강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용 교수님이 YTN 사이언스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SF. 너무 타이틀을 조금 재미없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마 그 방송사에서 좀 원한 컨셉이었겠죠. 그래서 이지용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도 예전에 출연을 하셨었나? 하셨죠? 그쵸. 네. 하셨었고. 저희 그 한국 SF의 맞나? 그거 맞나? 한국 SF의 형성과 발전. 그쵸. 네. 그 책 지금 여기 네. 보면 안 돼, 마침. 네. 저한테는 그 커다란 네. 큰 글자 본으로 큰 글자 사셨던 목으로 네. 한국 SF 장르의 형성이라는 이 책을 쓰셨던 이지용 교수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의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랙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SF가 이제 이 현실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제가 네. 반대네요. 보통 SF가 과학 발전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SF를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SF를 우리가 왜 읽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강조를 하다 네. 보니까 보통은 SF가 과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통 말하는데 여기는 반대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과학 발전이 SF에 미친 영향 네.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때 교수님이 출연을 하시면서 그 한국 SF 얘기를 엄청 하셨대요. 엄청 하셨는데 다 편집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YTN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경희 작가님, 아까 테세우스의 배로 소개드렸던 이경희 작가님이 시내21에 칼럼을 연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경희의 SF를 좋아해 라는 아주 딱 와닿는 그런 코너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린 칼럼이 빨리 좀 따라오세요 라는 내용의 칼럼이에요. 내용이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좀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오해와 달리 안타깝게도 SF는 인류의 거대한 미래를 논하는 장르가 아니다. 그래서 SF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최전선일 따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과거의 SF 작가들이 거대한 서사를 주로 다룬 이유는 당시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그들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뭐 참전인가 반전인가 뭐 핵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정말로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거대 담론들이 그 사람들이 그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삶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런 게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그때만큼 미치지는 못하고 사실은 우리 삶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감동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세랑 김초엽, 천선란, 신노을 같은 작가들이 낸 SF가 이 그 어떤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 순문학과 타협했거나 SF 요소를 억제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 SF와 소프트 SF라고 한다면 소프트 SF라고 볼 수 있을 그런 SF를 쓴다고 많이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순문학을 읽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과학적 요소를 아주 뭐 엄밀하게라든가 아주 많이 막 집어넣은 그런 작품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전의 SF의 테이스트, 예전 뭐 좀 하드 SF라던가 뭐 이 예전 SF의 테이스트가 아직도 고프신 분들은 이 이경희 작가님의 책을 읽으시면 된다. 끝나는 그런 칼럼입니다. 아주 재밌네요. 센스가 네. 있으시죠. 네. 위트 있으시네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느끼기는 합니다. 그 이경희 작가님의 SF는 정말 좀 예전 SF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소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뉴로맨서라던가 그런 사이버펑크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소재를 아주 잘 다루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칼럼 한번 일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뾰롱뾰롱 그 다음에 네. 과학 관련 네. SF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학 관련 뉴스를 한번 소개하기 전에 그 과학 뒤편에 저희가 기고를 했다는 소식을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네, 드렸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댓글로 메타버스를 다뤄달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원님이 이제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실물이 왔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좀 자랑을 하려고 과학 티견 잡지가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쓴 칼럼이 이렇게 문화면에 이제 메타버스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일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SF 작품들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소개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 뉴스가 조금 이렇게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WHO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을 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인 게 말라리아가 정말로 이 어린이가 수만 명씩 매년 죽어나가는 그런 질병이고요. 특히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제 만연하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뭐 치료제라던가 뭐 백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항암 치료 예를 들면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와 말라리아 치료제를 하는 개발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면 이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훨씬 펀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또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훨씬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라리아 연구는 많이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이 백신 연구도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 있잖아요. 네. 거기서 후원을 한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영리 재단의 그런 후원이 있지 않으면은 지속하기가 어려운 연구인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모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서요?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렇죠. 이 말라리아가 사실은 이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사실은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백신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닌 기생충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그게 이제 기생충에 의한 그쵸. 거니까. 네. 기생충에 의한 질병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좀 개발하기 되게 또 어렵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신이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효능이 30%에 그치고 뭐 4번까지 접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으로 엄청난 수의 이제 어린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9년부터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80만 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임상 실험. 접종을 한 거죠. 그렇죠. 임상 시험 같은 걸 했는데 그 결과 30% 정도 감소를 시키지만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지만 이거를 승인을 어쨌든 했습니다. 효과는 있다. 네,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고 다행이네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18개월간 코로나19로는 21만 명이 숨졌지만 그 2019년에 38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이 말라리아가 훨씬 심각한 질병인 거죠. 그래서 뭐 관련 얘기를 보니까 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서 2016년도에 사실은 이 약을 이미 개발했었고 이게 좀 효과가 적기는 하지만 뭐 이게 뭐 더 큰 집단의 시험을 해봤을 때 효과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네. 유럽의학청에서는 이미 승인 권고를 획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땅콩님이 전내코일 얘기하셨는데, 네, 그 저희 과학티견 기사에 그 기고에 전내코일도 당당히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노벨상 소식을 제가 준비는 했는데 내용을 제가 다 좀 파악하지는 못해가지고 혹시 공상님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기후 변화를 예측하신 분이 받았다고 하던데요. 물리학상인가를? 그쵸. 네.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수상 내용만 한번 좀 읽어보면은 일단 생리의학상은 그 열과 그러니까 온도와 그 촉각에 대한 그 감각기 그러니까 네, 그게 똑같다라는 똑같- 걸 보인 거 아닌가요? 똑같나요?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감각기의 를 이제 발견한 공로로 발견한 이제 건가요? 네, 디스커버리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매운 거를 먹을 때 네, 맵다라는 통증이 네. 그 온도를 느끼는 통증이래요, 사실은. 온도를 느끼는 거랑 똑같은 수용체가 느끼는 거래요. 그래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그거랑은 잘 모르겠고 그냥 온도 수용체랑 촉각 수용체가 이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뭐 밝혀낸 거니까 아주 뭐 필수적인 요소고 그래서 이 얘기도 있네요. 매운맛과 뜨거움은 같은 자극. 그렇네요. 그 네네. 얘기도 있네요. 네네. 그 얘기도 있고. 줄리어스 교수님 네. 하고 아르뎀 파타포티안. 파타푸티언. 네, 네. 파타푸티안. 네. 교수님. 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런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상. 그 물리학상은 그 Interplay of Disorder and Fluctuation in 지구 Physical Systems 그 from Atomic to 기후 변화를 Planetary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한 처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받은 것 같아요. 기후 변화, 우리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한 사람들한테 뭐 공로가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구 기후의 물리적 모델링, 가변성 정량화, 안정적인 지구 온난화 예측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좀 거시적인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비정규적인 그런 유동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떤 아주 불규칙해 보이는 그런 유동을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생각만 해도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밝혀낸 거에 좀 그 공로를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자체가 지금 큰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도 아마 맞물리는 것 같아요. 1995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오존층 파괴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랑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지금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2050년쯤 되면은 지구가 그 인헤비터블이 된다라고 계산이 된대요. 되게 곧이네요. 그쵸? 30년 30년밖에 뒤인데. 안 남은 거잖아요. 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가야 된다. 답이 없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중요한 연구인 것 같고 마땅히 돌아가야 될 사람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각 사실 그 기금을 주는 데서. 노벨 물리학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과학이 그 이 상을 받은 적이 되게 드물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의가 있다고 하고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해가지고 상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진짜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25번째인가라고 그쵸. 들었던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막 매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열폭을 하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랑 일본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 투자의 역사도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화학상. 화학상은 그 어시메트릭 올가노 카탈리시스 비대칭적인 촉매, 유기촉매? 네, 네. 유기촉매 반응인 것 같네요. 네. 네.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분자를 만들기 위한 정확하고 새로운 도구인 유기촉매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했다. 그래서 제약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화학이 더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촉매로 쓰는 게 이제 그 무기물이 많이 쓰이죠. 중금속 이런 게 보통 촉매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쵸. 옛날에 뭐 화학 공부할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뭐 보통 뭐 은 이런 게 촉매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기억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쵸. 네. 네, 금속 촉매는 환경에 해로운 중금속이 대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대신에 효소를 쓰는 거래요. 효소는 단백질이잖아요. 효소 엔자임이죠. 네, 그 과일 절여가지고 이런 걸 효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걸 효소라고 하나요? 네. 그래요? 그 약간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매실청 같이 이렇게 네. 막 담근 거를 가지고 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몸에 좋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발효 아닌가요? 발효? 그쵸, 발효인데 그게 좀 약간 왜 항균, 향균 뭐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하게 네임이 돼가지고 네. 약간 유사과학스럽게 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소가 아니고요. 엔자임입니다. 그 단백질 구조고요. 우리 몸 안에서 동작을 하는 작은 기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은 기계들이고 사실은 효소들이 정말로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DNA가 복제가 되어야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고 세포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후손으로 이제 그 우리 유전자를 이제 물려줄 수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복제를 하는 것도 효소입니다. 네, 유전자를 복제하는 효소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영양분을 소화하는 효소가 있고 뭐 아주 다양한 효소들이 뭐 우리 몸속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런 효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제약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한 공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은 뭐 과학 얘기는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를 밝혀낸 분이래요. 그래서 약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 구미가 당길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실업률이 늘린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그렇죠. 밝혔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업률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마지막으로 재미삼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작년 소식이래요. 사실 최근 소식은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앉아서 보는 공연은 좀 하고 있는데요. 스탠딩 공연은 여전히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밴드, 그러니까 뭐 인디 밴드라든가 좀 락 밴드 뭐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풍선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블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스탠딩으로 즐길 수 있는, 또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이런 콘서트가 열려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환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저 안에가 의외로 공간이 넓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한 2시간 동안 방방 뛰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산소가 공기는 있다? 들어가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뭐 중간중간에 뭐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되게 답답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쾌적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약간 막 예능에서도 막 이런 버블 가지고 막 뭐 스포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안에 들어간다고 뭐 좀 숨 막히거나 막 좀 답답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김범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단신은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목이 갔네요. 아우, 네. 너무 열심히 수다를 떨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단신이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죠? 저희 다음 주에는 네. 요 슈레딩거의 아이들이라는 네. 작품으로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최의택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문윤성 과학문학상인가요? 문윤성 SF 작가상. SF 문학상. SF 문학상. 네. 문학상. 문윤성 SF 문학상의 제1회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약간 학원물이죠, 일단. 네. 학원물이고 그래서 좀 약간 귀엽고 그쵸. 트렌디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시트콤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것 그쵸? 같고. 네. 그 다음에 VR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VR 공간에서 우리가 VR 공간의 학교로 모두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 시범 도입이 된 거죠. 작품에서는. 그쵸. 네, 시범 도입이 된 거고. 네.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시점을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네. 그쵸. 아주 이 약간 청춘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되게 좀 톡톡 튀는 그런 성격의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콩땅콩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물론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렇게 많은 채널을 관리를 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댓글과 반응을 저희가 바라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물을 좀 드시.